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공정이라 부르는 것은 결과의 공정일까요? 아니면 절차의 공정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면 존엄의 공정인 걸까요? 오늘 강의와 앞으로 이어지는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강의는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만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제 9강 강의 제목은 충직 딜레마입니다. 의무는 선택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소속, 역사, 정체성에서 나오는가? 공동체와 보상,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내면과 공동체, 국가에 대한 충직 이것들이 정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도덕적 개인주의는 선택의 문제로만 나타나는가? 연대와 소속은 공동체의 의무를 만드는가?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가? 충직 딜레마는 충직이 정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도덕적, 역사적 책임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역사적 부당함에 대한 사죄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 사죄로 시작됩니다. 배상은 금전적, 물질적 보상 제공을 포함하며 화해는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951년 아데나워 수상의 연설은 독일 국민의 다수가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 라우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회에서 독일인의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며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생존자와 이스라엘에 지원했습니다. 1930년에서 40년대 일본군은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여성과 여아를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이용했습니다. 1990년대 민간 기금 전달과 일부 사죄 표명이 있었으나 2007년 아베 총리는 일본군 책임 부인,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과 사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호주의 정책은 원주민 자녀를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추방하여 원주민 문화를 지웠습니다. 1997년 인권단체들은 국가적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2008년 케빈 러드는 도난당한 세대의 트라우마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화 토끼 방지 울타리는 원주민 동화 정책의 가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931년을 배경으로 세 소녀가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 정착지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정부가 강요한 이별의 정서적 고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역사적 부당함을 해결하고 화해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는 데 있어 영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억류에 대해 사과하는 시민자유법에 서명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인정하며 각각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문화 발전을 위한 배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과거의 부당함을 해결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893년 미국은 독립된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켰습니다. 한 세기 후인 1993년 의회는 역사적 부당성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역사적 책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북전쟁 이후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40에이커와 노세의 약속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부터 존 코니어스는 배상 연구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 왔습니다. 미국 백인의 4%만이 배상을 지지하는 등 여론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어 역사적 책임과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년 버지니아는 미국 주 중 최초로 공식 사죄를 했습니다. 이후 엘라베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플로리다 등이 뒤따랐습니다.
2008년 미국 하원은 노예제와 짐 크로 법에 대한 사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배상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대 논리는 조상의 잘못을 후손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책임을 구분하는 원칙적 논리입니다. 존 하워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현대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그는 사죄는 부당행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은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를 어떻게 사죄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를 펼칩니다. 헨리 하이드 의원은 개인적 무관함을 강조하며 자신이 노예를 소유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앞선 세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며 자신이 보상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재정 논리와 대조됩니다. 윌터 윌리엄스는 흑인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그는 정부가 요정이나 산타클로스처럼 돈을 가져온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뉴저지 주의법 논쟁에서도 개인의 책임과 집단적 죄의식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대 간 단절은 34세대 이상 떨어진 조상의 행위를 사죄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만 책임을 지며 집단적 죄의식을 거부합니다. 현대 세대는 과거의 잘못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선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공식 사죄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강력하고 솔직한 도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를 도덕적 개인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타인에게 빚진 약속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도덕적 의무를 정의하며 이는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합니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집단적 책임의 여지를 없애며 선조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동질성에서 비롯된 의무가 아니며 앞선 세대의 죄를 보상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존 롤스는 합법정부의 합의에 중점을 두며 이마누엘 칸트는 자유로운 자아를 강조합니다. 존 롤스는 특정 이해관계와 이점을 접어두고 선택하는 무지의 장막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도덕적 행위자가 특정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칸트의 자유적 자아 개념은 도덕법을 따르는 것이 특정 이해관계와 애착에서 벗어나 순수 이성에 따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롤스의 무지의 장막은 선택의 도덕적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와 이점을 절어두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좋은 인격과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칸트와 롤스는 정의론에서 특정한 개념을 강조하지만 이는 자유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중립국가의 매력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며 시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칸트와 롤스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며 자기 목적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요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약점은 고립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원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로 서사적 탐색을 통해 삶을 살아가며 모든 체험된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사적 자아의 특징은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안고 태어나며 이를 통해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가족, 도시, 국가의 역사에서 다양한 빛과 유산을 물려받으며 내 삶의 기저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서사적 관점은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를 중시하며 개인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의 존재로 봅니다. 의무는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는 도덕적 의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의무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되며 이는 자연적, 자발적 의무를 넘어서는 복잡한 윤리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의무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연적 의무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지는 의무로 인간 존중과 정당한 행동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의무는 약속이나 계약에서 생기며 예로는 집 페인트 칠 약속이 있습니다. 연대 소속의 의무는 가족, 동료, 시민, 국가에 대한 의무로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나옵니다. 자유주의의 한계는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시민은 다른 시민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의무 외에 특정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대와 소속의 의무는 사회적 계약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에서 도덕적 무게가 실려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개인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당신의 아이고 다른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의 아이라면 당신의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부모로서 자식을 행복하게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공정함과 합의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동전을 던져 결정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책임은 복잡합니다. 노부모를 돌보는 것은 특별한 책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은공을 갚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상호 이익과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윤리를 넘어섭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조종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지역에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공장과 군수시설이 목표였지만 민간인 피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해방을 위해 마을도 폭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리라는 것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초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모세 작전을 통해 1984년과 1991년에 각각 7,000명과 14,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구출했습니다. 이 작전은 은밀히 진행된 항공 수송 작전으로 팔라샤라 불리는 이들을 이스라엘로 이송했습니다. 시몬 페레스 총리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에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 제한 속에서 7,000명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우선 구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던 것이죠. 애국심은 논란이 많은 도덕 감정입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미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없는 복종이나 국가 우월주의 발상, 전쟁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같은 시민끼리의 의무는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는가? 애국심이 미덕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됩니다. 장자크 루소는 애국심이 인간의 감정을 국경을 넘어 확장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편협한 감정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복지 정책은 자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인은 공교육, 실업수당,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미국 납세자가 외부인보다 어려운 시민에게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덕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내국인만 챙기는 편견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레도와 후아레스는 리오그란데를 경계로 나뉜 이웃 도시입니다.
라레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리며 성장할 수 있지만 강 건너편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국가 공동체의 평등 요구와 충돌하며 긴장을 초래합니다. 국경 순찰은 불법 국경 넘기를 방지하기 위해 텍사스 보안관이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내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시민들은 텍사스 가상 보안관 대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로 국가와 법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민 제한의 정당화는 마이클 왈저의 공동체 논리에 기반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을 규제하는 능력, 즉 입국 허가와 거부 규정은 공동체 독립의 핵심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이민 제한 정책이 시민의 특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미국인이 우려하는 점은 멕시코인에게 미국 이주를 허용하면 사회 복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제한의 두 가지 논리는 풍요 보호와 노동자 보호입니다.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면 미국인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경기부양책은 70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산 강철과 철을 사용해 도로, 다리, 학교, 공공건물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외국 제품 블랙리스트로 인한 경제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한 논쟁은 해외, 특히 중국, 독일, 멕시코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킵니다. 비평가들은 특히 글로벌 근로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고려할 때 미국 일자리를 외국 일자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경제 회복과 국제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약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가 아닙니다. 내부와 외부로 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연대의 문은 집단 이기심을 넘어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와 소속의 문은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연대 의무는 역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인의 유대인 관계, 미국 백인과 흑인의 관계에서 부당함을 바로잡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애국심과 자부심을 통해 정체성을 공유하는 도덕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껴야 하며 소속감은 책임감과 연결됩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내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연대는 자연적 의무보다 우선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 옅으면 연대의 문은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적 의무와 대립할 정도로 말이죠. 로버트 리는 남북전쟁 중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분리독립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연방군 사령부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부 갈등은 개인적 신념과 지역 충성심 사이의 긴장을 강조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복잡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로버트 리의 딜레마는 충성심의 도덕적 무게를 강조합니다.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반란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쉽지 않았는데 이는 충성심의 복잡한 성격을 반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윤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감정적 끌림에 불과할까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는 충직의 도덕적 무게를 시험합니다. 가족에 대한 충직이 법의 정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 두 가지 실제 사건을 통해 비교적 근래에 나온 두 편의 형제 이야기는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충직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성실한 학생이자 보스턴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윌리엄 벌거는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장과 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를 중퇴한 제임스 화이트 벌거는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되어 보스턴의 조직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경로는 가족 충성도와 도덕적 딜레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사회 규범과 윤리적 경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벌거는 2001년에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형인 화이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형을 배신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가족을 보호하기로 한 그의 선택은 2003년 매사추세츠 대학교 총장직에서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는 하버드 출신의 수학자로 현대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3만 5천 단어의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폭발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동생 데이비드는 형의 선언문을 읽고 심각한 고민 끝에 1996년 연방수사국에 연락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동생인 유니범인 테드 카친스키를 신고한 후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에 나서 테드를 체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행동은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보상금을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했습니다. 윌리엄 벌저와 데이비드 카진스키의 사례는 가족에 대한 충직이 범인의 정의 심판대에 서는 의무보다 중요하다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의무와 가족에 대한 충직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도덕적 판단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정의와 좋은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계약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며 공개 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들 사이의 책임감, 동료와의 연대, 애국심, 형제와 자식의 도리에서 나오는 충직 등이 그 예입니다. 칸트와 롤스는 정의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칸트는 의무와 권리를 중시하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철학자는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늘 9강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벌써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조금 똑똑해지고 있으신가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힘을 조금 더 내봅시다. 여러분,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